안녕하세요. 인사를 잘하는 시즌2 노무사 졸린 눈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인사 고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방송을 저희가 업로드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응을 몰라요. 그래서 뭐 좀 방송이 올라가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오지 않겠어요? 뭐 지적도 해주시고 할 텐데, 그러면은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고칠 텐데, 아직 뭐 반응들이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문제다라고 느끼는 게 아마 이번 방송까지는 계속 똑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게을러서 좀 잘 안 고쳐요. 안 고치고, 그리고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이 제가 지금 이따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다 보니까 조금 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빠르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고과. 인사고과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시만요. 인사고과의 개요. 그래서 인사고과라고 하는 게 뭐냐, 인사고과를 왜 하냐, 그리고 인사고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평가 요소가 뭐냐, 이 부분을 먼저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인사고과를 구성하는 요건들은 뭐가 있냐, 그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제 오류 요인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이제 인사고과 제도를 잘 구축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보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 집단 평가라든지 뭐 BSC 평가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사고과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고과의 개념과 목적 중에서 먼저 개념부터 보면,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목적 달성과 종업원의 개발을 위해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을 체계 있게 평가하는 활동이다. 여기 보시면은 기업의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 창출이죠. 그리고 이윤 창출을 위해서 종업원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나누어질 텐데, 그 일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는 거, 업적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종업원의 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종업원들의 역량을 평가해서 이 종업원들을 더 개발할 필요성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되는 내용은 크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성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종업원의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역량 부분과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먼저 역량부터 보면, 역량은 크게 보면 밑에서 사실은 이제 순서가 1, 2, 3, 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량은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런 빙산의 일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요 태도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요 행동으로 나타나고, 이게 이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지식과 능력, 이런 걸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거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별도의 이제 교육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 이 부분은 평가하기도 어렵고 개선하기도 이제 오히려 더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 2, 1 순서로 보면, 먼저 역량은 이제 지식 및 능력, 이런 거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직무에 대한 지식, 뭐 영업 지식, 정보 수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뭐 전략적인 사고 능력, 업무 추진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조정 통합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행동 측면에서는 업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 뭐 이런 것들, 행동을 잘하고 있느냐가
그러니까 알고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태도가 바르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태도 측면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조직에 대한 헌신 자세, 뭐 전문가 의식,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 요 의식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전문가로서의 어떤 프로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고객 지향성이 있느냐, 이런 그 사람의 이제 내면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는 개인이나 팀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공헌하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사고과의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인사고과를 왜 하느냐? 다시 얘기하면 이 인사고과를 어디에 활용하려고 하는 거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인사고과 결과는요, 다 연결이 됩니다. 채용 쪽부터 승진 배치, 교육개발, 보상, 동기부여 쪽으로 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자, 일단 요 내용부터 볼게요. 자, 인사고과가 중요한 이유 세 가지는, 자, 종업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이게 이제 주로 이제 역량평가 쪽이겠고, 기업의 업적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요거는 이제 약간씩 걸쳐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과 측면에서도 이제 그러면 어떤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가 나올 것이고, 역량 측면에서도 간접적으로 종업원들이 어떤 부분을 개발하면 이 기업의 업적 향상에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종업원들의 처우 수준. 이거는 업적 평가를 통해서 그 업적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런 거에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인적자원관리 기능에서 인사고과 결과가 활용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채용 쪽에서도 인사고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채용을 잘 했느냐, 선발 도구가 맞았느냐, 우리 그 타당성 평가할 때 그 예측 타당도, 현재 타당도 이런 거 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그 선발 도구가 현재 있는 종업원들을 보니까 이 사람의 업적을 봐야 이 타당도가 맞는 건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승진 배치 쪽, 그러니까 일 제대로 할 사람을 제대로 배치하려면 이 인사고과 결과가 나와야겠죠. 승진 결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승진 결정은 나중에 그 개발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업적 가지고 대부분 승진 결정을 많이 하는데 그거보다는 역량 쪽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현재 담당 일은 잘하는데 리더가 되더니 이 리더십이 없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더가 됐을 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잠재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적보다는 역량을 중심으로 이 승진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좀 미리 염두에 좀 두시고요. 교육 개발, 역량이 모자라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될 거냐, 어떻게 경력을 유도해야 될 거냐, 보상은 업적의 결과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뭐 역량이 부족하거나 업적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서 사기를 높여준다든지, 뭐 성취 욕구를 높여준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하나씩 보면, 인력 확보 측면에서 보면 인사고과 결과는, 자, 해당 기업의 보유 인력에 대한 질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발 활동에 투입된 선발 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측정할 때의 기준이 된다. 그 다음에 인력 개발 측면에서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현재 능력과 잠재 능력의 측정을 해가지고 이 교육훈련의 내용과 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니까 교육훈련을 뭘 시켜주면 될까? 그리고 우리가 교육훈련 한 게 이렇게 능력이 올라갔냐, 뭐 그대로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의 배치, 이동, 승진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기준이 된다. 특히 승진의 경우에는 승진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이 인사고과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업적도 마찬가지고 역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올라가는 게 맞지 라고 하는 거를 감성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고과다라는 거고요. 보상 측면은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업원이 제공하는 노동에 대한 기업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 노동의 질과 양, 이 두 가지가 결국엔 성과로 나타나는 거죠. 이 성과가 임금 결정에 당연한 기준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 이 보상에서 이 노동의 질과 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양적 측면에서는 업무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업무의 질, 비용, 시간 이런 걸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업무의 달성량, 업무의 정확성, 원가 절감도, 업무 일정을 얼마나 완수했느냐 이런 거고, 질적 측면은 업무 수행 과정과 유효성이 높아졌느냐. 그래서 업적의 달성도, 양이 아니라 달성도, 업무 혁신과 개선이 얼마나 됐느냐, 업적의 심장, 기능의 향상, 뭐 부하 육성 정도, 이제 이런 걸로 세부적으로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 측면, 유지 측면에서는 이제 종업원의 정신적인 측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역량 평가 중에서 태도 평가 같은 경우는 이 그 당사자의 사기, 그다음에 기업 조직에 대한 커미트먼트, 그러니까 애사심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높여줄 거냐, 뭐 이렇게 조직 활성화를 시켜줄 거냐, 아니면은 아 정말 이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해서 그 사람을 빼서 이렇게 조직을 다시 이렇게 활동적으로 만들 거냐, 이제 이런 인력 유지 활동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방출에 있어서도 이제 이 기준들이 많이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뭐 일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는 데는 없고, 누군가를 내보내야 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고 업적이 좀 안 나오고 역량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누구를 방출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무 관리는 약간 간접적이긴 한데, 특히 이제 이 인사고과 결과는 이 직무 설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 자 보면 특정 직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은 모두 성과가 낮더라라고 하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직무의 문제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 직무를 다시 설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구나라고 해서 그 직무 평가 시에 그 더 높은 그 직무 등급을 부여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종류는 뭐가 있느냐, 그리고 평가 요소는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고과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드렸죠. 역량고과와 업적고과가 있다.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제 업적고과는 주로 이제 보수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 임금, 성과의 배분, 상여금, 그다음에 복리후생. 그다음에 역량고과는 주로 이제 신분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승진, 배치 전환, 능력 개발, 교육 훈련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가진 특성을 평가할 건지, 개인이 했던 성과를 평가할 건지는 그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는 부분을 평가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임금을 주려고 하는데 역량 베이스로 준다. 뭐 그게 뭐 꼭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제 최근에 이 업적급이나 이런 부분이 막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제 트렌드에 안 맞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역량은 충분히 많은데 성과를 안 내요. 그러면은 능력은 많구나 라고 해서 과연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게 기업에서 합리적인 건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을 보고 그 목적에 맞는 업적고과를 할 건지 역량고과를 할 건지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량고과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진 특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훈련, 이동, 배치, 승진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업적고과의 경우에는 그 성과에 대항하는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활용 목적에 맞는 측면을 평가해야 된다. 결국에 이 두 개는 지금 위에 있는 그림 얘기한 거고, A와 D는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한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의 종류는 개인과 집단으로 나눠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통 평가 대상에 있어서 인사고과는 구성원 개인을 그 대상으로 삼는 것에 비해서, 자, 집단평가는 집단적 차원의 구성원의 업적과 능력을 주요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 그래서 흔히 인사평가라고 하면 인사고과를 얘기하는데 이 중심점은 주로 이 개인평가에 있다. 그러면 집단평가는 그럼 어디에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을 평가한다. 그 집단의 전체적인 업적을 평가한다. 이런 거는 뭐 가능할 수 있겠죠.
그 집단의 전반적인 역량을 평가한다. 이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집단 평가는 개인 평가와 연계되어야 한다. 보상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집단만 이렇게 다 평가해가지고 집단 전체적으로 똑같이 줘버리면 그 안에서도 프리라이더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역량 평가는 집단을 가지고 평가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역량 수준을 집단 전체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개인들의 집합들인데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리더 한 사람의 그 능력으로 집단의 역량이 확 올라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아놨을 때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개별적으로 막 활동하는데 그래서 역량을 집단으로 평가하기는 사실 좀 약간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집단 평가는 요 개인 평가와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 평가를 보다 충실히 하기 위한 기능과 그리고 이제 주로 집단 성과와 관련해서 이 책임 경영 체제 확립이나 보상 관리 합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 평가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야 업적 평가 중에서 요 개인만 평가해서 줘버리면 이제 뭐 A라고 하는 사업부 자체가 성과가 엄청 높아졌어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성과가 낮으니까 이제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받는데 자기만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그 집단 안에서 서로 이렇게 시장을 양보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나만 불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제 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조율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한 집단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집단 전체에 공평하게 이제 주로 이제 임금의 기본급보다는 이 성과급 측면으로 이제 지급을 많이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용도로 이 집단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평가 요소가 왜 중요하냐라고 보시면, 자,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어디냐 이 얘기 나왔죠. 그 평가 결과가 활용되는 목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냐에 따라서 평가해야 되는 그 요소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승진을 시킨다라고 하면 능력과 적성을 주로 봐야 될 거고요. 임금을 결정한다고 하면 업적을 주로 봐야 될 거고요. 교육이나 개발 측면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의 약점이나 적성, 잠재력 이런 걸 봐야 될 거고요. 채용을 하려고 인사평가를 한 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잠재력 혹은 뭐 태도 측면을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평가 목적별로 평가해야 될 요소가 다르다. 목적과 상응하지 않는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평가가 제대로 될 리도 없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후의 인적 자원 관리 활동도 다 어그러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업적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업적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볼 수 있겠고요. 행동 중심으로 이제 평가를 한번 요소를 보겠다라고 하면 자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업무 관련된 전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뭐 기술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의지적인 부분, 뭐 자세, 책임성, 열의, 업무 추진력,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행동들, 그러니까 협동성이 높으냐, 관리자로서의 행동을 잘하냐, 고객과의 접촉 행동이 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인성적인 특질 같은 경우는 적극성, 예의, 범절, 인간미, 도덕성, 창의성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인사평가를 할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구를 누가 할 거냐. 그러니까 당사자가 있으면 이 평가를 누가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 평가 권한을 누구에게 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무엇을 평가할 거냐, 그리고 과거를 볼 거냐, 미래를 볼 거냐,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가 대상 측면에서는 상급자가 평가할 수도 있고요, 동료가 평가할 수도 있고,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급자가 상향식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외부자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같이 좀 보시고요. 상급자라면 이제 하향식, 동료 수평식, 뭐 자기평가하면 동기유발 목적이다. 그 다음에 상향식, 뭐 고객이나 인사 전문가가 평가할 수도 있겠다. 평가 내용은 이제 업적을 볼 수도 있겠다. 개인, 집단, 전체 조직을 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이제 산출 요소, 아웃풋을 가지고 이제 볼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 측면, 이거는 투입 요소를 중심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의 인성적 특질을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는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거를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결점을 지적해주고 고치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진짜로 평가를 하는 거죠. 평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거나 이제 이럴 목적으로 이제 과거를 많이 본다는 거고요. 업적 평가가 주로 이제 과거를 본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 사람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고과는 누구를 평가하려고 하느냐, 무엇을 평가하려고 하느냐, 어느 시기를 평가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고 그에 맞는 평가 요소를 선정해서 적절한 평가 방법을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먼저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그 요소에 대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할 거냐, 요 순서대로 생각을 하셔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엔 인사고과의 구성 요건과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고과가 잘 되려면 타당성, 신뢰성, 수용성, 실용성 요 네 가지의 요소를 잘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인사고과 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평가 내용이 고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와 관련되는 타당성, 우리 그 관역에서 요 가운데 얼마나 잘 들어맞느냐 이제 요거를 본다는 거고요. 평가하려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지는 정도 신뢰성, 이 군대에서의 0.4경 말씀드렸죠. 결과가 계속 일치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인사고과 제도가 종업원이 타당해 라고 느끼는 수용성,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얻으려고 하는 어떤 효익보다 비용이 더 크지 않아야 된다는 실용성,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타당성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은 고과의 내용이 고가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 목적에 맞춰서 고가 내용을 잡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평가의 목적과 관련된 것이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평가 목적과 관련 없는 거는 이 평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인사고과에서의 타당성 문제는 이 인사고과가 추구하는 개별 목적에 맞는 고가 내용을 얼마나 평가 내용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금 이거 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승진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이 고가 내용은 잠재 능력이나 적성 이런 거, 아니면 성과는 보조적으로 볼 수 있겠죠. 임금을 주려고 한다고 하면 주로 이제 성과 측면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뭐 작업 행동 측면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겠죠. 교육 훈련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다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인력 공급을 예측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후에 뭐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더 올라갈 건지, 일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누구를 더 뽑을 필요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적성이 맞는지, 딴 데로 보내야 되는지 어쩐지,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점 중에 하나로 이제 우리나라는 이 피고과자의 잠재 능력, 성과, 적성, 작업 행동을 모두 측정한 총점을 가지고서 승진도 결정하고 성과급도 지급하고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게 되면 그 고과를 가지고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생긴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뢰성은 측정하려고 하는 고가 내용이 얼마나 정확하게 오류 없이 측정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개인에 대해 여러 사람이 평가를 했을 때 이 평가 장안에 나타나는 일관성, 그 다음에 평가 항목별로 내적으로 일관성이 있느냐고 하는 내적 일관성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도 평가의 결과가 동일하냐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신뢰성을 판단하는 기준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채용 쪽에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고과자의 의도적인
주관적 평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고과자도 모르게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도적이지도 않고 고과자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이 신뢰성이 저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수용성입니다. 자, 피고과자들이 그걸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리고 동의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종업원들이 저항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고과제도의 목적에 대해서 신뢰감을 상실한다. 뭔가 안 좋은 쪽으로 이 고과제도를 하려고 안 좋은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업적이 아니라 역량 가지고 평가를 해서 보상을 줘? 이게 말이 돼?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감이 상실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과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주지 않아서 저항하는 경우도 이제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고과제도가 도입되면 상하 간의 종속관계가 강화되죠. 평가권을 윗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뭐 행동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나쁘게 줄 수도 있겠네? 나름대로 자존심도 강한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용성을 높이려면 고과제도를 개발할 때 그 목적과 필요성을 종업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고과제도를 개발할 때 종업원이나 이제 노조를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평가의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고 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용성 측면이 있죠. 자, 고과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실용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실용성에 대한 부분은 되게 이런 걸 봐요. 자, 고가를 했더니 종업원의 성과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난다. 많은 돈 들여서 했더니 별반 차이가 없게 결과가 나와요. 헛돈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우수자와 비우수자, 고성과자와 저성과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준이나 이런 걸 잘못 잡고 내용을 잘못 잡아가지고 일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별로 구별이 안 되면 뭐하러 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과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소요되는 시간도 적절해야 된다. 비용 편익 측면에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어야 실용성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사고과에서 이제 오류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이거는 왜 발생하고 이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평가자들이 하는 오류, 범하는 오류, 그 다음에 피평가자들이 범하는 오류, 피평가자 때문에 생기는 오류, 그 다음에 제도적인 오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평가자 오류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거는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타이핑, 그 다음에 후광 효과, 헬로 이펙트죠. 논리적 오류, 대비 오류, 근접 오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통계 분포 원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심리적인 측면이긴 한데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 중심화 경향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평가적 오류 같은 거는 이제 편견, 투사, 성취 동기 수준, 뭐 지각 방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평가자가 뭔가 제도에 대해서 편견을 가진다든지, 으이구. 그다음에 자기 입장에서 이제 이 인사고과를 바라본다든지, 뭐 성취 동기 수준이 떨어진다든지, 의식적으로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과가 자꾸 어그러지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제도적인 오류 측면에서는 직무 분석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연공서열이 너무 크게 작용된다든지, 평가 결과를 미공개한다든지, 인간관계 때문에 뭐 결과가 어그러진다든지, 평가 기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애매한 게 투사라고 하는 거는 나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귀속이론에서 이 얘기 많이 나오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쟤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면 타인도 그런 결점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만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오류고요. 지각방어는 개인에게 불쾌한 자극이 오거나 고정관념에 어긋나는 상황이 주어지면 이를 회피하고 인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불리한 건 안 보고 좋은 것만 평가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지각방어라고 하는 거죠. 어, 자, 오류 발생 원인을 보면, 그러니까 오류를 구분해 보면, 자, 발생 원인은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제도 측면에서 생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자가 인지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혹은 정보의 부족으로 생기는 거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데, 여기서는 이 국가자가 인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 다음에 정보 수준이 제대로 돼서 된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보더라도 대안은 여기에 맞춰서 나오긴 하겠지만 요거에 따라서 대안을 정리하기가 오히려 나아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고과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오류가 주로 이제 후광 효과, 시간적인 오류.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잘한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뭐 연말에 무슨 TV 탤런트 시상식이나 이런 거 하면 그 뭐 1년 놓고서 그 객관적으로 이제 딱 상을 받았는데 저게 올해 나왔던 드라마였나? 제 작년 드라마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없으면 최근에 잘한 것이 잘한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철 되면 열심히들 일하죠. 그 다음에 이제 상관 편견, 대비 오류, 그 다음에 유사성 오류. 나랑 비슷하면 이제 그냥 이렇게 잘 주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과자가 인지하지 못한 오류인데 이거는 고과자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의도적인 오류는 관대학 영향, 중심학 영향, 가혹학 영향 같은 통계적인 오류들, 그 다음에 상동적 오류, 연공 오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다음에 연공대로 줘야지 이제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하는데 요거는 고과자 교육도 하지만 상대평가로 해서 제도적으로 딱 비율을 정해서 요 범위 안에서 요 비율에 맞춰서 평가를 해라라고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가 부족해서 생기는 오류는 이제 중심화 경향. 잘 모르니까 다 그냥 중간에 때려 막는. 그 다음에 귀속 과정의 오류.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냥 잘못 평가하는. 2차 고과자의 오류. 1차 고과자하고 2차 고과자가 확정하는데 2차 고과자는 잘 모르니까 그냥 1차 고과자 준 대로 그냥 줘버려요. 아니면 자기가 혹시 어디서 정보 하나 주워 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임의로 바꿔서 어쨌든 전자든 후자든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대평가도 해야 되고 정보 공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일단 큰 그림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요. 하나씩 좀 보면 자, 후광 효과는 자, 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람에 대한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인상이 다른 분야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이게 좋으니까 저것도 잘할 거야 라고 이제 평가하거나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다른 걸 나쁘게 평가하는. 그러니까 일은 잘하는데 싸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가지가 없으니까 쟤는 고객한테도 막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거를 후광 효과라고 하죠. 뭐 두 가지를 다 묶어서 후광 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할로 이펙트 혹은 반대로는 혼 에러, 그러니까 뿔난 것처럼 보이는 그렇게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비 오류. 자, 고과자가 피고과자 여러 명을 평가할 때 우수한 피고과자가 다음에 평가되는 보통 수준의 피고과자를 실제보다 낮게 보는. 눈높이가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평균적인 사람이 오니까 더 낮게 보이는. 아니면 더 낮은 사람 보다가 보통 사람을 봤는데 이렇게 더 높아 보이는. 이런 거죠. 그런 걸 대비 오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간적 오류. 최근 업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오류다. 유사성 오류. 고과자와 피고과자의 뭐 가치관, 행동 패턴, 태도에서 유사하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상관 편견. 고과자가 고과 항목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성실성, 성실한 거하고 책임감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르죠. 창의력과 기획력이라고 하는 거는 좀 다르죠. 이건 그냥 부지런한 거고, 이건 목표를 가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요거는 뭔가 창발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면 요거는
있는 거를 어떻게 딱딱 틀에 맞추는 거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 차이를 모르니까 두 개 그냥 똑같은 점수를 준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관 편견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과자가 의도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상동적 태도, 스테레오타이핑이죠. 타이핑이죠. 자, 특정 종교, 사회단체, 특정한 사람 등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과자의 어떤 지각, 편견이죠. 편견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의도적으로 관대화 경향. 이게 이제 그냥 사람 좋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오류 많이 정하죠. 그래서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해서 분포가 높은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말하고요. 중심화 경향은 척도상의 중심점으로 그냥 모르려고 하는 거고, 가혹화는 되게 이제 눈높이가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고과자가 피고과자의 능력이나 성과를 실제보다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그래서 이런 가혹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공 오류는 연공적인 특성 가지고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오류는 귀속과정의 오류. 자, 귀속과정의 오류라는 거는 하이드의 귀속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A에 있는데 B에서 찾는다는 거죠. 자, 피고과자의 업적이 낮았을 때 그 원인이 외적 귀속이 있는데 고과자가 내적 귀속에서 찾거나, 그러니까 시황이 안 좋아서 이 사람이 판매량이 줄었어요. 근데 제가 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피고과자의 업적이 높았는데 이게 내적 귀속인데도 외적 귀속에 찾는 거. 분명히 일을 잘해가지고 되게 노력해서 했는데 야 시황 좋아졌지 그래서 잘 나온 거지. 에이 쟤 A 줄 거 B 줄 거야. 이제 이렇게 평가하는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고과자의 오류는 요거죠. 적당히 모르니까. 그리고 모르니까 중심화 경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니까 혀가 꼬이네요. 아이고 음료수라도 하나 가져올 걸. 자, 그럼 이제 이런 인사고과의 오류는 어떻게 해소를 할까? 해소라기보단 감소죠, 감소.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먼저 타당성 있는 평가 기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사평가를 할 때 해당 부서의 특성, 직무 특성, 인적 특성을 고려해서 적합한 인사평가 기법을 적용해서 인사고과 오류가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점수에 의한 서열법보다는 뭔가 근거를 남길 수 있는 중요사건기록법, BARS, BOS, MBO 등 합리적이고 타당한 고과 기법을 적용하고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방법들에 대해서는 뒤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 인사팀에서 인사고과 오류가 발생했는지 이제 점검해서 이런 게 발생했으면 워닝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개인에게 본인에게 피드백을 해줘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피드백보다는 이게 더 강할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수용성을 높이고 평가자는 인사고과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과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목적이 뭐다, 절차는 어떻게 되고 세부 방법은 어떻게 하셔라. 그래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그래서 평가의 공정성 확보와 오류 최소화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피평가자도 자기의 그런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보를 많이 안 주니까 평가자가 자꾸 오해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정보를 최대한 공개해서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를 통해서 평가자는 피평가자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평가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평가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 의도적인 거면 뭐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 안 줄겠죠. 아니면 뭐 서로 간에 그런 의도적인 오해를 뭐 풀어서라도 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엔 인사고과의 체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고과의 체계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주로 이제 인사고과의 대상이 누구냐, 고과자가 누구냐 이런 관계의 부분, 그 다음에 고과의 시기는 언제로 할 거냐, 인사고과의 방법은 어떤 거 쓸 거냐 이런 건데, 이 중에서
대상 부분은 앞에서 언급이 됐었어요. 그래서 어, 고과의 대상 누구를 할 거냐가 아니라 영향을 볼 거냐 업적을 볼 거냐 이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앞에서 언급이 됐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 고과자, 고과 시기, 방법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과자는 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아요. 상사, 직속 상사, 직속 상사의 상사, 외부 전문가, 고객, 동료, 부하, 피고과자 자신이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자기 평가는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다. 이거는 자, 주로 목적은 업무 수행을 개선하도록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거하고 윗사람이 평가한 거랑 이제 비교를 많이 해줘. 그리고 이제 그 성과 평가할 때는 주로 이제 개인이 하고 상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기 평가를 먼저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역량 평가는 이제 자기가 보는 자기 자신하고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 자신을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평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상사 평가가 제일 많죠. 그래서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활용하고 가장 일반적이다. 대부분 직속 상사가 하고 가끔 2차 평가자가 하기도 한다. 동료 평가, 동료가 하는 거다. 이거는 동료가 잠재력을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업적을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역량을 많이 보죠. 주로 이제 역량 측면에서 보기도 하고 그냥 어떤 다면 평가 측면에서 이제 동료나 부하들이 이제 많이 보기도 하죠. 부하 평가도 마찬가지고. 자, 하위자 입장에서 조건합범을 표현할 기회를 가지니까 동적인 상하관계 형성이 가능하다. 부하 평가에서 주로 이제 성과 평가에서는 거의 안 하고요. 그리고 그 이런 직접적인 평가 결과로 활용하기보다는 뭐 리더십 평가를 부하들이 막 해가지고 개발 목적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많지는 않은데 고객이 평가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객 지향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고객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다. 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보충적으로 쓰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고객이 뭐 아예 그 업적을 평가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직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최근 지속적인 거래 관계 형성의 목적 고객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활용되는 방법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객이 평가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느냐 그걸 가지고 보조적으로이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 인사고과는 언제 하느냐? 일반적으로 이제 수습 기간이 종료됐을 때 이제 얘를 더 쓸 거냐 말 거냐, 전환 배치 직전에 어디로 배치할 거냐, 어떤 쪽에 적성이 있느냐, 상사가 교체되었을 때, 그러면 이전에 그럼 얘네들은 어느 정도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새로 오는 사람이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악하고자 할 때, 교육훈련 참가자를 선발할 때 주로 우수한 사람을 이제 어디 보낼 때 그 우수자 선발하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하고, 임금이나 인센티브 책정할 때 정기적으로 뭐 이런 데 한다. 고과 시기를 결정할 때는 타당성 측면에서는 인사 고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활용해야 할 목적이 다른 의사결정이 생겼을 때 그 목적에 따라서 맞는 내용을 가지고 인사 고과를 실시하는 게 이상적이겠죠. 돈 줄 때 되면 그거에 맞게 업적 평가하고, 승진 처리되면 또 그거 가지고 역량 평가도 하고 잠재 평가하고,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이다. 목적에 따라 하는 게 가장 타당성 측면에서 맞을 거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자주 하는 게 좋겠죠. 시간적 오류도 줄이고. 근데 실용성 측면에선 뭐 둘 다 보면, 그러니까 자주 목적에 맞춰서 자주 하면 좋은데 실용성 측면에선 비용이 문제가 되죠.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잦은 평가는 수용성 측면에서도 조합원들의 저항이 예상되니까 정기적으로 1, 2회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많이 하는 데가 주로 그 뭐 업적 평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반기 평가까지 해서 2번, 더 심한 데는 분기 평가까지 해서 4번,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역량 평가. 그다음에 뭐 더 한다고 하면 뭐 리더십 측면에서 뭐 다면 평가, 뭐 이렇게 보통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고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열법. 자, 피고과자에 대해서 능력, 태도, 업적 등을 통틀어 가지고 그 상대적 가치에 따라서 서열을 매기는 방법이다. 보상의 차별적 지급이 필요할 때 유용한 기법이다. 서열을 매기는 기법은 교대서열법, 쌍다이 비교법 같은 게 있다. 이게 이제 교대서열법이 아까 그 저기 예전에 직무 평가에서 나왔던 그 일괄서열법과 같은 거고요. 위 아래 위 아래 정해놓고 이제 새로 이렇게 직무 하나씩 하면서 교대로 위 아래 얘보다 위 얘보다 아래 뭐 이런 식으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이제 평가는. 쌍다이 비교법은 두 개를 비교해서 얘가 높아 그럼 두 개 비교해서 높아 그럼 얘네끼리는 이렇게 이제 사이에 끼워주고 이런 방법이죠. 종합적인 걸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평가 요소별로 서열을 매겨서 할 수도 있겠다. 이건 이제 평가 요소별로 한 거죠.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는 현재 능력은 이런 서열이다. 1, 2, 3, 4, 5, 1, 2, 3, 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내보니까 이래서 종합순위는 얘가 1, 2, 3, 2, 1, 3, 5, 4 이런 순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장점은 간단하고 심씨가 용이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비용도 적게 들 거고. 근데 고가 자수가 너무 많으면 서열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너무 적으면 고가의 의미가 없다. 서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주관적인 평가니까 수용성이 낮다. 구체적인 성과, 그러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치를 볼 수도 없다.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능력 개발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정적도법. 이거는 자, 피고과자의 능력, 개인적인 특성,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요소들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단계별 차등을 두어서 평가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요소들별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 요소는 작업의 질을 보겠다 그러면은 작업의 정확성, 기술의 완전성, 뭐 정연성, 뭐 정렬이 잘 논리정연하다는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작업의 질 측면은 이걸 나눌 수도 있겠죠. 이걸 뭐 각각 이렇게 뭐 구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요걸 다 볼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측면이 부족하다, 약간 부족하다, 충족된다, 약간 약간 충족, 약간 더 충족. 죄송합니다. 매우 충족된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요. 양 측면에서는 어떻다. 신뢰성 측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다. 태도는 이렇다.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장단점은 간편하고 논리적 이해가 쉽기 때문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피고과자를 전체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평가 요소별로 평가하니까 타당성이나 수용성이 높고. 근데 이제 각 평가에서 인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관대와 중심화, 가혹화 경향 등의 오류를 피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평가 요소를 선정할 때 어떤 걸 볼 거냐, 이걸 할 때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법. 이거는 자, 관련되는 표준 행동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고과자가 해당 서술문을 체크해서 평가하는 거다. 그래서 보면 자, 피고과자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라고 할 때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결단력 있게 행동한다. 부하들을 공정한 승진 의사결정을 한다. 문제를 근본부터 보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한다. 뭐 관계를 해줄 줄 모르는 하게 부하들의 감정을 평가한다. 부하의 낮은 업무 성과에서 잘 지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당되는 걸로 체크하게 하는 거죠. 자, 실제 직무와 밀접한 표준 행동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이 체크된 거에 대해서 가중치가 얼마인지를 고과자가 몰라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높아질 수 있죠. 근데 이 표준 행동들을 막 개발해야 되잖아요. 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 표준 행동들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과학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증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선택 서술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강제선택 서술법은 두 가지 문장을 줘요. 그래서 그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긍정적 표현은 두 개를 주는 거죠.
건전하고 명확한 지시를 한다. 부여된 어떤 직무도 달성할 수 있다. 어느 측면이 더 강하냐?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다. 특정 부하를 편애한다. 자, 어떤 측면이 강하냐?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 부정적인 표현을 둘 다 담고 있어도 고과자는 두 개의 문장 중에서 피고과자를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에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니까 이 관대화, 중심화, 가혹화, 현혹효과 이런 오류는 탈피할 수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를 체크해야 되는데 이게 고과자가 그러면 갈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게 이 서술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려면 뭔가 배치도, 문장도, 표현 자체도 정교하게 뭐가 나와야 되고 그거를 묶어주는 배치도 정교하게 돼야겠죠. 이 정교한 과정에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사건 기록법. 여기부터가 이제 평가에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증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반영이 되는, 그래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그런 평가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업 목표 달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성공 요인들, CSF라고 하죠. Critical Success Factor. 발음 아주 구려요. 이런 곡과 항목에 대해서 이 피고과자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업적뿐 아니라 비효과적이고 실패한 업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행위의 사실을 다 기록해놨다가 이 기록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평가를 잘 준 이유는 이러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고 행동들이 있었다. 안 준 이유는 또 이러이러한 행동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기록을 남겨놓는 거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증거를 가지고서 하는 거니까 이 중요 사건이 평가 요소에 부합될 경우에는, 단서가 좀 붙긴 하지만, 그러니까 타당성을, 그러니까 저기 어떤 작업의 질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진다면 타당성이나 수용성이 증대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근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면 개발 목적에 유용하죠. 너 이런 행동을 했단 말이야. 아, 고치면 되겠구나. 그리고 실시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고과하는 사람들 교육시켜가지고 야, 사건들, 행동들 기록해놔 라고 하는 거니까 실용성은 높다. 근데 모든 평가 항목에 대해서 중요 사건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피고과자와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위기준 고가법.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 미안해요. 바스라고 하죠. 바스. 자, 평정척도법. 아까 뭐 매우 중조 어쩌고저쩌고 이거 5개 중에 선택하는 그런 평정척도법과 중요사건기록법을 혼용해서 보다 정교하게 계량적으로 수정한 방법이다. 그래서 평가할 직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행동묘사문을 다양한 척도 수준으로 표현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보시면, 자, 먼저 개념을 두 개를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행위기준 고가법은, 자, 평가 요소가 피고과자의 행동을 수준별로 규정하도록 하는 설명이 있는 행동기대평가법, 그래서 BES라고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서술되어 있는 행동 기준을 피고과자가 얼마나 자주 보여주느냐 하는 그 빈도를 측정하는 행동관찰평가법, Behavior Observation, 여기서는 Expection인 이 Observation Scales, BOS로 나누어지는데 주로 이 행위기준 고가법을 이 행위기대평가법과 같이 쓰고 이거랑 다른 그 BOS를 분리하기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예 BS와 BOS로 나누시든지 아니면 뭐 바스와 저기 보스로 나누시든지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바스하고 보스 두 개로 구분해서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래서 바스는 이 BS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행동을 수준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먼저 왜 이러지?
일단 장단점은 자 직무 같이 보죠 그냥. 그래서 이 어떤 측면에 대해서 어떤 한 측면에 대해서 기대되는 행동을 가지고서 이제 등급을 매겨서 점수를 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 회사 임금 정책에 위배되는데도 임금을 판매부 실적에 따라 책정해 주겠다고 약속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하가 병이 났다고 말하는데도 출근해서 일을 하라고 지시한다. 이제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들 간의 대화를 고객을 우선적으로 응대할 것을 수시로 지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어떤 바람직한 행동을 이 사람이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예시에 체크를 하면서 요런 행동을 하면 이 정도 주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 등급을 행동별로 나눠주는 거죠. 자, 직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요 행동이 이런 행동을 하면 성과가 더 나온다 라는 거를 이 행동에서 보여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만큼의 성과가 나려면 이 정도의 행동을 하면 이렇게 성과가 날 거야 라고 이제 이 행동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자, 직무 성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사고과 임금에 대한 의사결정 목적으로 사용될 때 높은 타당도를 가진다. 자, 인사고과의 오류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하면 이렇게 점수 줘 라고 딱 해주니까 오류가 최소화되죠. 신뢰성이 높죠. 그리고 성공적인 행동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주니까 교육 효과가 있다. 수용성도 높아진다. 근데 요걸 개발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평가 업무를 담당할 상당한 인원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실용성도 떨어진다. 근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 비용은 감수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행위관찰 고과법 BOS 바스는 그러니까 뭐더 정확히 하면 그 베스 BES가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이 바스는 실무 정의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그래서 고과자에게 평가의 기준점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피고과자가 수행한 빈도를 묻는 방법으로 평가하는 거다. 약간 좀 다릅니다. 자, 나쁜 행위에 대해서 계산대에 대해서 담배를 피운다. 자, 빈도가 어느 정도 되냐? 매우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고객이 접근해 오자마자 동료와의 이야기를 멈춘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장단점 보시면 자, 직무 분석에 근거해서 이런 표준 행동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람직한 거 아닌 거. 타당성이 높다 그래서 풍부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 개별 목적의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과 평가로도 쓸 수 있고 그 태도를 개선하거나 역량을 높일 때도 요걸 가지고 이제 추려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고과자가 평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수용성이 증대된다. 네, 바스와 마찬가지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목표관리법 MBO죠.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는 방법인데, 자, 최고 경영자가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하위 목표들을 구성원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직속 상사와 협의해서 목표를 결정하고 그 성과를 부하와 상사가 함께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상사와 협의를 통해서 목표를 정해요. 이때 목표는 기업 전체 목표에 따라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실행을 하겠죠. 이때 상급자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충분하게 지원도 해주고 지도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기평가를 합니다. 피고과자가 스스로 자기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상사가 최종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만약에 결과가 달라서 뭐 그런데도 결과가 다른데 부하가 소용하면 문제가 뭐 없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조정 과정을 거쳐서 평가 활동을 종료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목표 설정할 때 이제 스마트 원칙 요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쓸 때 아니면 뭐 장수가 좀 모자란다고 할 때 요걸 쓰세요. 스마트 목표는 스페시픽 구체적이어야 되고 메저러블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아치버블 달성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뭔가 도전적이어야 된다. 리절트 오리엔티드 결과지향적이어야 된다. 혹은 렐러번트라는 걸 쓰기도 해요. 상위 목표와 연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임바운드 시간을 정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달성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장단점은 뭐 장점이 많겠죠.
평가 내용이 성과에만 국한되니까 임금 의사결정, 인센티브 의사결정의 차당성이 매우 높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주로 평가하니까 교육훈련 필요성 파악에 대한 것을 좀 제외하고는 적성, 잠재 능력, 태도 등에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높지 않다. 교육훈련 필요성은 이제 성과가 모자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제 교육훈련을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효용성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아니다. 자, 부하가 참여하니까 고과자의 주관적 평면도 최소화되고 신뢰성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수용성도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지도와 상담을 하니까 구성원의 역량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종업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니까 동기부여도 향상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종업원이 자기가 목표 설정하나요? 할당되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대부분 그래요. 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알아서 목표가. 그리고 결과를 중시하니까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인 목표에 치우칠 가능성이 크다. 어,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그 뭐냐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는 게 BSC죠.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SC는 자, 이 목표 관리제, 이 MBO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목표는 스마트 원칙에 입각해서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목표를 계량할 수 없는 부서들 이런 데는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목표 설정 기준이 요구된다. 그 다음에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조화롭게 균형을 시켜야 된다. 안 그러면 단기 목표로 치중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서 간, 개인 간 커뮤니케이션, 협력 체제 강화가 필요하다. 이거 놔두면 협력 안 해요. 자기 목표만 그냥 달성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초기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았어요. KPI가 딱 정해지면 그 KPI 외의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데도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과 협력 체제 강화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할 때 상사와 충분하게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신뢰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실행 과정에서 상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드백할 때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이런 것들이 성공적인 운영 방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제 다면평가. 다면평가는 평가자의 시각을 여러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과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그래서 360도 평가라고도 한다. 자, 목적은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통한 조직 활성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료나 부하가 이 상사에 대해서, 자기 동료에 대해서, 이 피평가자에 대해서 평소 관찰을 통해서 느낀 점을 전달하기 때문에 피평가자는 이를 수용하면서 상하 간, 부서 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조직 활성화가 도움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성원의 역량 강화 목적이 있다. 자신의 장단점을 피드백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다.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여러 사람이 평가하니까. 그래서 이 과거에 직속 상사가 평가하던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용성을 제고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평가자는 뭐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죠. 본인, 상사, 동료, 부하, 고객 이 중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죠. 다 할 수도 있고. 자, 자연평가의 설계는 평가 문항을 구성하고 평가 척도를 결정하는 거죠. 먼저 그러니까 어떤 문항으로 구성을 할 거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척도를 5점 척도로 할 거냐, 3점 척도로 할 거냐, 예 아니오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고과자를 선정하고 이제 가중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사한테 많이 줄 거냐, 부하한테 많이 줄 거냐, 이거는 어떤 걸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사가 이제 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끌어가려고 하는 거다, 아니면 업적을 본다라고 하면 상사 쪽으로 많이 가야 될 거고, 리더십을 본다라고 하면 부하 측면으로 좀 가중치를 더 높게 줄 수도 있을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실시하는 거죠. 실시할 때는 고과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래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거 중요하죠. 교육, 익명성.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뭐 담합이 있었냐, 뭐 편차가 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그리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피드백해서
개인의 능력 개발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인적 자원 관리 전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시행 시의 주요 이슈. 평가 항목에 선정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사용하던 평가 지표와 동일한 걸 쓸 거냐 아니면 다른 걸 쓸 거냐. 그래서 항목 구성에 있어서 다면 평가의 납득성을 높이는 거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상사가 평가하던 걸 사람을 바꿔서 평가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 그 똑같은 평가 항목을 여러 사람이 평가하는 게 하나 뭐 맞는 거고요. 더 많은 의견들을 받아서 이 사람을 좀 개발해 보자, 자기의 약점을 좀 파악하게 해주자라고 하면 항목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자 선정은 어떻게 할 거냐, 누구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누가 이 대상자들, 이 평가자들을 선정할 거냐, 어떤 절차로 평가를 의뢰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간과 비용의 문제,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산화를 구축하려면 이제 또 비용이 드는 거죠. 비용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운영 시의 문제점. 이 다면 평가를 성과 관리에 대한 활용으로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하들이 평가한 거 받아들이기 어렵겠죠. 보상과 연계된다고 하면. 그래서 수용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수용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상사는 잘 줬는데 부하들은 나쁘게 줬다. 이걸 어떻게 받아야 되지? 그 다음에 A라는 부하는 잘 줬는데 B는 나쁘게 줬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동료가 있다 그러면은 안 좋게 평가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리더십이 아니라 그냥 인기몰이를 많이 한 거다. 그래서 부하들한테 잘 나온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단면평가에서는 평가의 익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그다음에 평가자들의 성숙한 의식이 필요하니까 교육이나 이런 걸 잘 시켜야 되고 취지도 잘 설명을 해야 된다.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본인한테 피드백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걸 피드백을 해주면서 그 이후에 뭘 하냐면 개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기 개선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 다음에 목표 설정과 연관성. 다면 평가 결과와 목표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변화와 혁신 부분이 미흡하면 그거에 따라서 구체적인 개선 목표를 설정하도록 해서 그 개선 활동이 전개되도록 해야 된다. 앞에서 이 피드백과 묶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평가센터법. 이거는 그냥 모든 좋은 거를 다 묶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전문가가 들어온다.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기본적으로 아시고 보시면 돼요. 자, 평가센터법이란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센터에 특별히 훈련된 복수의 평가자들, 전문가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양한 평가 방법을 통해서 인재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로 이제 육성과 선발. 그러니까 좀 비싸요, 이게. 그래서 임원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외 교육을 보낼 대상자를 선발한다든지 이럴 때 좀 비용 들여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입 변경은 평가의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이제 이 평가센터가 요구되어졌다. 평가자, 평가위원, 평가내용 이런 것들에 많은 오류가 생기니까 수용성에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서 전문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거고요. 타당성 확보 측면에서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목적별로 적합한 평가 비법이나 평가 요소를 적용하는 게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되고 검증된 이런 기법들을 쓰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평가 결과 확보 육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것 때문에 평가센터를 도입할 필요성이 생겼었다. 목적에 따라서 보면 선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개발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진단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대상자 선발할 때, 감독자, 관리자, 경영자 선발할 때 이제 이걸 많이 검증 차원에서 하고요. 검증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 뽑을 때, 그다음에 이제 D형, 디벨롭먼트 개발 목적으로 쓰기도 하죠. 일본의 경우가 이제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하는 측면으로 쓰기도 한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시행 절차는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능력 리스트를 작성하고요. 연습 과제를 만들어 가지고 해보고요. 그다음에 평가자에 의해서 연습 과제 수행을 평가해보고,
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다. 자, 장점으로는 업적보다 잠재 능력, 적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승진 의사 결정에 아주 유용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 인력 공급 예측과 같은 인사고과 목표에 대한 타당도가 매우 높다. 근데 임금 결정에 대한 타당도는 높지 않다. 여러 가지 평가 기표가 여러 명의 고과자가 동원되니까 정확도가 매우 높다. 신뢰성도 높고 수용성도 매우 높다. 근데 문제점은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실용성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비용 문제로 인해서 몇몇 사람만 평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아닌 사람은 실망하는 거죠. 심리적 저항이 예상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거냐? 평가센터가 잘 되려면 직무 분석, 그래서 그 직무에 대해서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걸 통해서 그 직무 그 자리나 아니면 어떤 직위, 임원의 자리에 대해서 역량 모델링이 구축이 돼야 된다. 필요한 역량이 뭐다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을 분석할 거고 그걸 보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쓸 거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역량별로 정교한 평가 척도 및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평가자가 전문가여야 된다.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해라. 그 다음에 이 육성을 이후에 평가센터 한 다음에 육성을 잘 해서 정부의 니즈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평가센터 비싸게 돈 들여가지고 그걸로 칼질하는 데 쓴다거나 하면 효과 없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나왔던 고과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상대 고과, 절대 고과로 볼 수가 있죠. 고과 특성에 따라서는 이제 서열평정법 이런 게 이제 상대 고과고, 절대 고과는 서술적, 실적적, 행위적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거는 절대 고과 측면에 들어가겠죠. 이 유형별로 보면 이 서열법들, 짝비교법, 강제할당법 이게 사실은 다 서열법이죠. 그 다음에 절대고과법은 서술적 고과는 주로 서술하는 거, 체크리스트, 평정척도, 주요사건 기록법, 에세이법, 자기증보법 이런 게 이제 서술고과고, 실적을 가지고 오는 건 MBO, 행위를 가지고 온 건 바스, 보스, 평가센터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제 본다라고 하면, 자, 지도 목적이다, 코칭이 목적이다라고 하면 중요사건 기록법, 목표관리 MBO 이런 게 이제 좋다는 거고요. 결과를 통보해서 동기화하려고 한다, 동기부여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MBO, 그 다음에 뭐 기록법 이런 것들이 이제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승급, 승진, 해고 이런 거 쓰려고 하면 기록을 많이 남겨야 되잖아요. 중요사건 기록법, 강제할당법. 여기는 이제 해고나 이런 거 어쨌든 비율이 막 나오는 거니까, 아니면 올리는데도 어쨌든 서열이 매겨져야 되니까 강제할당법. 그 다음에 평가센터. 그 다음에 평정척독법 결과에다가 이제 서열법을 적용하는 이런 방법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평정척도법과 무형식 서술법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뭐 대략적으로 뭐 매우 그렇다, 아니다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선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는 이런 것들이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자료로 활용할 거라고 하면 무형식 서술법을 포함시킨 평정척도법, 뭐 요방법이라든지 서열법 이런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그냥 쭉 보시면서 찬찬히 보시면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전반적인 인사고과의 그림을 가지고 납득이 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 방안 어떻게 할 거냐. 자, 동기부여 측면과 능력 측면에서 봤을 때 능력도 높고 동기부여도 되게 잘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 보상도 잘해줘야 되고 개발 기회도 줘야 되고 뭐 직접적으로 피드백도 잘 해줄 필요가 있다. 결과에 따라서. 능력은 높은데 동기부여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겠죠. 피드백도 잘해줘야 되고 왜 그런지 상담도 해보고 팀빌딩, 갈등 해결 뭐 이런 측면이, 갈등 문제라고 하면 이제 갈등 해결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도 제공해줄 필요가 있고 뭐 스트레스도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 능력은 떨어지는데 동기부여는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하면 능력을 높여줘야 되겠죠. 일단 뭐 태도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칭, 그다음에 성과 피드백을 자주 해줘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줘요. 목표 부여를 잘 해줘야 되고, 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이나 일시적인 업무 할당을 해보고, 뭐 업무 할당을 재조정해본다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하고, 동기부여도 안 되고 성과도 낮으면 임금 인상도 보류시키고 강등, 해고, 그다음에 성과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혼내라는 거예요.
이런 그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적인 인사고과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보시죠. 자, 먼저 그러면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자, 먼저 구조적인 측면과 운영적인 측면 두 가지를 볼 텐데, 먼저 구조적인 측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이 경영 전략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인사고과가.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계 경영 전략과 연결되지 않아서 전략 목적 달성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직의 목적 달성에 기여하려면 이 전략, 이 조직의 방향성, 전략성 이런 거에 맞춰서 이 고과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과 요소의 조직체의 경영 이념과 기본 가치, 경영 전략을 잘 반영시켜서 이걸 중심으로 구성한 성과를 평가해야 된다. 네, 매우 드물다. 그 다음에 성과 측정에 타당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일반적인 인사고과만 하지 이 목적에 따른 인사고과를 잘 안 하더라. 그래서 뭐 직급별, 직무별, 직책별 별도의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시행되어야 인사고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이 인사고과의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인사고과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활용 측면에서 자, 평가 결과를 가지고 보상, 상벌, 성과 피드백, 인력 개발, 배치 다양하게 활용한다. 근데 충분히 활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 다목적으로 다 쓰든지 아니면은 평가는 평가대로 하고 그냥 그걸 가지고 보상금 내고 끝내버린다든지 뭐 이제 이런다는 거죠. 자, 특히 연공서열 제도화에서 인사고과 결과는 상벌 결정에 전혀 활용되지 않고 그래서 형식에 치우친 경우가 있다. 평가를 잘 받아도 연공제에서는 젊으니까 보상에 별로 연결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오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평가자의 주관적인 오류. 그 다음에 정확성과 구체성이 결여되는. 그래서 주관적인 평가를 해서 이런 오류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이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나중에 행동 개선할 때 피드백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 그 다음에 고가 면접과 피드백.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고가 면접을 하지 않아서 둘 간에, 죄송합니다. 둘 간에 성과 향상을 위한 상담이나 토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안 되면 성과 향상이나 인력 개발 등의 인사고과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성과 지향적인 구성원일수록 성과 피드백을 원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고가 면접과 피드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불만이 더욱 커진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높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이제 타당성은 어떻게 높일 거냐? 목적별 고과를 해야 된다. 아까 타당성은 그 목적에 맞는 고과 내용이 매칭이 됐느냐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피고과자 집단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과 목적별로 고과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교육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절대 고과를 해야 되고요. 승진이라고 하면 서열을 매겨야죠. 상대 고과를 해야죠. 그래서 평가자의 오류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 결과를 공개하면 자연스럽게 피드백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과를 공개하려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불만들이 나오거나 하면 새로운 고과기법도 개발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거도 유지해야 되고 고과자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뒤따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면고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고과자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고과자 교육을 하면 주로 요게 많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를 받으니까 요것도 좀 올라가고 요런 주관적 편견도 어느 정도 올라간다. 자,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이 높아지면 대부분 수용성이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시켜서 여기도 써줄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피고과자가 평가에 참여하는 자기가 직접 같이 목표 세우고 자기 평가를 먼저 하고 이러면은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뭔가 이렇게 상벌적인 것보다는 능력 개발형 고과를 많이 할수록 수용성은 높아진다. 아, 고과를 해도 나한테 좋은 측면으로 작용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도 개발할 때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는 게 좋다.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결과를 적극적으로 하면 비용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사제도에 여기저기 활용을 해라. 그래서 상대적인 평가 비용을 절감해라. 절대 비용이 아니라 비용이 요만큼이 나왔으면 그 효과를 이렇게 활용해서 더 높여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쉬운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나중에 유지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도가 어려우면 이거 가지고 질문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편법들이 막 생겨나요. 그러면 나중에 제도 다시 또 수정해야 돼요. 그러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면 그거 설명하러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출장비 이런 게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제도를 만들면 실용성도 높아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인사고과 과정과 동기 요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사고과 하는 게 이 사람들의 이 동기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자, 요 그림 쭉 한번 보시고 자, 이해하시면 자, 능력과 성과 보면 성과는 구성원의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성과는 요 능력에 영향을 받는다. 동기와 성과. 성과는 이 동기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좋은 놈이 성과도 잘 내고 동기부여가 된 놈이 성과도 잘 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와 내재적 만족. 자, 구성원은 자신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과 업무 성과를 통해서 내재적 만족을 얻는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인사고과는 여기 보면 자, 인사고과는 고과 기준, 고과 요소를 명백히 하니까 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체가 기대한 성과를 달성에 필요한 능력과 그 수준을 인식하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춰야 되니까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이렇게 된다. 인사고과를 통해서 이 성과가 내재적 만족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아, 넌 성과를 이만큼 냈으니까 오 잘했네 스스로라고 생각하게 되는 성과와 외재적 만족. 그 보상으로 연결이 되죠. 임금 인상이나 승진. 그 성과가 외재적 만족으로 연결이 된다. 보상을 통해서 아니면 승진을 통해서 외재적 만족도 높아진다. 뿌듯하기도 하고 돈도 더 주니까 좋고. 그 다음에 개인의 목적 달성과 성취 동기. 자, 인사고과는 구성원들이 내재적 만족과 외재적 만족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목적을 달성하게 해줘요. 그러면 이 만족감은 그들의 열망과 성취 동기를 더욱 북돋아주니까 계속적인 동기광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단평가와 BSC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잠깐만 전화가 좀 와가지고요. 여보세요? 예. 아, 그래? 빼달라고? 알았어. 어, 에이씨, 1층에 차를 빼달라네. 예, 네 번째 집단평가 및 BSC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전이죠. 방금 전에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방금 전에 였을 텐데 어, 차를 빼달라는 전화가 와가지고 차 빼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루가 바뀌었어요. 하루가 바뀌고 다음 날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녹음하는 장소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 녹음하는 데는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쨌든 집단평가와 BSC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집단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목이 따끔거리지. 집단평가의 의의와 목적 어디 갔지?
먼저 모든 기업의 능력 및 활동의 결과를 집단 내지 부문별로 종합적으로 분석, 측정하고 나아가 이를 주어진 기업 환경 및 여건 하에서 설정된 경영상의 기준과 비교 판단하는 활동이다. 쉽게 얘기하면요, 기업의 능력, 이건 뭘까요? 기업의 역량이겠죠. 역량 중에서 뭐 기업의 태도, 기업의 행동,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기업의 능력, 그리고 활동의 결과, 이게 뭘까요? 성과죠, 성과. 결국엔 역량과 업적을 집단 내지 부문별로 측정한다는 겁니다. 뭐 단순하게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근데 그거를 주어진 여건 하에서 보자, 이런 거죠. 개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거는 그 대상이 집단 내지 부문별로 한다는 것이다, 그거죠 뭐. 자, 그럼 이 집단 평가를 왜 할까? 그럴싸한 이유가 이제 앞에 하나 있죠. 기업 전체의 업적 및 능력의 향상이다. 그러니까 개인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집단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집단 전체의 어떤 그 업적과 능력이 올라갈 거다. 집단 단위별로 성과 평가를 해서 이 집단과 개인의 자주적인 책임의식, 목적 수행의식의 촉진을 통하여 기업 전체의 능력 및 업적을 향상시킨다. 그러니까 자기를, 개인들의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집단의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고요. 하부 조직으로의 권한 이양을 통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다. 집단 평가 시스템의 운영을 통해서 기업 목표와 개인 목표와의 통합을 실현하고, 그러니까 기업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개인 목표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직 경쟁력 원동력인 인파워먼트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조직에 여러 가지 권한 이양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은 결국 요거랑 연결이 돼요. 책임 경영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경영자 육성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집단 성과 평가를 통하여 그 집단별로 매출이나 이익 목표를 계획 평가해서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할 수 있다. 뭐 그렇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훈련이나 검증을 통해서 기업의 유능한 경영자를 육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약간 부분적이긴 한데 집단 성과급 지급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집단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집단 평가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프리라이더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보통 회사에서 지급되는 어떤 성과급은 개인 성과급도 있고 집단 성과급도 있어요. 개인 성과급은 개인의 그 결과에 따라서, 개인이 달성한 업적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나누어지는데, 그렇게 주다 보니까 합리적이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인 형태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조직의 어떤 목적은 신경 안 쓰고 자기 개인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가지고 그 집단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래서 사업 단위면 사업 단위별로 율을 정해놓고 배분율이 달라지게 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팀별로 이제 가중치가 달라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급하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프리라이더가 꼭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하고 다르게 이제 오늘 집에 있는 제 방에서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밖에서 애들이 떠들어요. 지금 못 들어오게 문을 닫아놨는데 녹음하는 중간에 갑자기 벌컥 열고 들어와서 괴롭힐지도 모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집단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절차는 이제 핵심 업무를 선정하는 거죠. 핵심 업무는 성과 향상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업무를 말하고요. 팀의 전략적인 목표와 임무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 파악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이게 이제 어떤 직무를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니 그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중에 어떤 한 직무,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의 흐름 중에서 어디,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핵심 업무를 선정했으면 핵심 성공 요인을 찾아야죠. 그 업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돼야 되냐.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흔히 이제 CSF라고 하는데, 이거는 핵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소이자 성과 달성의 평가 항목이다. 요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핵심 성공 요인,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 그래서 팀의 이 CSF를 도출할 때는 사업계획이나 부문의 목표와 연계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경영실적 향상을 촉진하고 실제 실적을 산출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다. 시장 선점, MS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마켓 쉐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 아니다. 매출액이다. 수익성이다. 어떤 측면이냐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야죠. 그걸 밝혀내면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잘 한 거냐,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나온다는 거죠. 핵심 성과 지표 KPI를 추출한다. Key Performance Indicator. 이거는 이 CSF 핵심 성공 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정량적, 정성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값으로 전환한 평가 지표를 말한다. 좀 복잡하긴 한, 말이 복잡한데 결국 이 CSF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만든 거다. 평가 지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이라고 하면 그거를 어떻게 평가할래? 그러면 신제품의 매출 비중이 몇 프로 넘으면은 S,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주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은 신제품의 매출 비중으로 보겠다. 시장 선점은 점유율로 보겠다. 매출 성장은 매출액의 증가율로 보겠다. 수익성은 영업이익률로 보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KPI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KPI가 나오면 그 KPI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지금 애들 혼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적당히 좀 놀지. 그럼 이제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 목표의 조정, 레벨링에 들어가게 됩니다. 레벨링이란 변수화된 평가 항목이 전사 차원에서 평가 집단의 범위 내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되도록 하면서 해당 팀의 여건이나 실질 기여도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 수준의 난이도를 맞추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자, 쉽게 얘기하면 KPI의 그 평가 수준을 얼마로 할 거냐. 예를 들어서 뭐 1등급을 받으려면 몇 프로 이상 해 나와야 되냐. 뭐 평균적인 거는 B를 받으려면 몇 프로냐. 이제 이런 수준을 정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 나온 걸 가지고 이 핵심 성과 요인별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아까 나왔던 요 CSF에 따라서 요 KPI가 각각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요 KPI에 대해서 어떤 거는 뭐 50%의 비중을 주고 어떤 건 30%의 비중을 주고 그 평가의 가중치를 다르게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평가 항목의 전략적 중요도나 팀의 존재 목적과 관련성이 높고 발생 빈도가 주기적이며 많은 경우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뭐 세 가지를 다 본다고 해봐요. KPI에서 요 세 가지를 다 이제 가져가기로 했다. 아니야, 네 가지를 다 가져가기로 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제품이 중요해. 그럼 여기에 40% 반영해주고, 뭐 시장 점유율은 안 중요해. 그럼 10%, 요거에 30%, 요거에 20%, 이렇게 이제 가중치를 조정해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활동한 다음에 평가를 하고 결과를 활용한다. 그리고 집단에 대한 평가는 대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평가 방식으로 MBO식 평가를 한다. 그러니까 목표 수준을 정해놓고 목표에 의한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집단 평가의 결과는 기업에서 주로 보상에 많이 활용한다. 그렇지만 집단 업적의 결과로 인한 추가 보상을 가지고
집단 내 개인별로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주로 이제 기업에서 조직의 전체에 대한 성과급을 주는데 활용되는데 그걸 가지고 조직 전체를 똑같이 줄 거냐 아니면 조직 내 개인별로 또 차등을 해서 줄 거냐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집단평가가 그러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집단평가 기준에 대해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 기준으로 해서 주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조직 전체에 대해서 받아도 억울하진 않겠다. 내가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조직 내 다양한 집단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조직의 성과평가가 계량화되기 어려운 지원부서 등의 경우에는 구성원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평가 기준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 집단 업적을 평가할 때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해야 된다.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 환경이 잘 받쳐져가지고 된 건데 저놈들 저런다고 막 성과급 내놓으라고 하면 아닌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사실 외부 환경이 얼마나 개입되는지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조직 평가, 집단 평가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할 때 항상 요거를 평가받는 주체하고 평가하는 주체하고 요것 때문에 되게 많이 싸웁니다. 어쨌든 자, 집단 업적을 결정하는 데는 경영 환경의 요소가 환경 요소가 매우 크게 작용하는데 그게 이제 구성원 노력의 결과인지 외부 환경에 의한 건지를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집단평가와 개인평가의 조화로운 연결을 통한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다 집단평가만 해서 100%다 주면 이런 무임승차가 생긴다는 거죠. 자, 집단평가의 결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 시에는 개인평가와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안 하면 무임승차가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평가 연계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평가 결과를 통한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너무 단기간으로 하면 이, 이 경영자 사이에 먹튀가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인 평가 기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야 책임 경영 체제가 구축이 된다. 보통 이제 장단기를 잘 이렇게 조화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인 평가에 따라 집단 평가가 이루어지면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집단의 노력은 점차 중요성을 잃어가게 된다. 당연하죠. 경영에서 항상 이슈예요. 그래서 집단평가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구분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단평가를 운영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BSC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BSC,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BSC는 1992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카플란 교수와 데이비드 노턴 박사에 의해서 창안되었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조직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성과 중심의 경영관리 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마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 얘기가 처음 실렸을 거예요. 처음 소개가 되고 하면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BSC는 전통적으로 중요시되어 오던 재무적 관점 외에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비재무적인 관점을 함께 고려해서 조직의 전략과 성과를 종합적이고 균형적으로, 중요한 건 균형이겠죠. 밸런스드니까 균형적으로 관리 평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가치 중심의 성과 관리 기법이다. 자, 그러면은 BSC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BSC에는 이 네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재무적 관점에서만 이제 평가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과 성장이라고 하는 비재무적인 관점이 포함이 됐다는 거죠. 이 비전과 전략이라고 하는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되는데 주로 이제 평가할 때는 이 재무 관점이라고 하면 과거와 미래, 외부와 내부 이렇게 나눠보면 결국에는 이 과거라고 하는 측면, 재무 관점은 대부분 결과 중심적인 측면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자본 이익률이나 EV의 경제적 부가가치, 뭐 수익성 이런 측면 가지고 이제 주로 평가를 했다. 근데 이거를 미래적인 측면, 그래서 학습 및 성장 관점, 직원의 숙련도는 많이 높아졌냐, 나중에 더 크게 하려면 이 사람들이
더 숙련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 만족도가 높아졌냐, 더 부려먹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 획득의 가능성을 높였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정보를, 경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을 많이 확보했느냐. 연구 개발은 얼마나 늘었냐. 그래야 미래 먹거리가 이제 늘어나니까요. 이런 측면에 대한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측면, 고객 관점에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늘렸냐, 그 다음에 고객 수를 늘렸냐, 아니면 고객 만족도를 높였냐, 이런 걸로도 평가할 수가 있고, 또 내부적인 관점에서는 내부의 경영 시스템을 높였느냐, 제품의 개발이 높아졌느냐, 생산이나 품질이 높아졌냐, 이런 걸 가지고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 그림은 이제 눈에 박아 두셨죠? 자, 그럼 이렇게 박아 놓고, 재무적 관점은 전략 목표 달성 시 도달해야 할 재무적인 공헌 목표를 의미한다. 아, 왜 이렇게 혀가 풀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자, 재무적 관점에서의 목표와 측정 지표는 간단하고 명료하며 측정이 용이해야 하며, 뭐 그러겠죠. 측정 지표에는 매출액 달성률, 영업이익 신장률, 주가 등이 있다. 고객 관점. 고객 관점은 제품 서비스를 통해 나타나는 책임, 품질, 고객에 대한 가치 창출 요소 등에 초점을 둔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초점을 둔다. 고객 관점의 측정 지표는 고객 만족, 고객 유지, 신규 고객 유치, 고객 수익성, 시장 점유율 이런 걸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학습 및 성장 관점. 이 부분이죠. 조직 및 기업 구성원이 어떻게 스킬을 향상시키고 기술과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느냐 등의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사람, 정보, 조직적 자산이 전략 실행에 기여하는 바를 측정하고 있다. 에이, 페이지가 넘어간다. 아, 내부 프로세스 길구나. 그 다음에 내부 프로세스 관점. 요거죠, 요거. 내부 프로세스 관점은 생산 활동이나 고객 서비스 활동 등 재무적 목표와 고객 만족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조직 구성원의 실제 활동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앞에는 다 엉뚱한 얘기고 요거네요. 기업 및 조직 구성원의 실제 활동. 내부 프로세스는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운영관리 프로세스는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프로세스다. 원자재 구입, 완제품 생산이나 유통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고객관리 프로세스는 고객 가치를 강화시켜주는 프로세스로서 타겟 고객 선정이나 유지. 그 다음에 이제 혁신 프로세스. 이거는 신규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계 및 개발, 시장 출시뿐만 아니라, 어디서 개소리가, 딸이 내는 소리 같은데, R&D 계획 및 관리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및 사회적 프로세스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환경을 증진시키는 프로세스를 말하는 것으로 기업의 평판이나 명성을 위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뭐 윤리적 기업, 아니면 뭐 CSR,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겠죠. 뭐 내부 프로세스 네 가지를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대충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SC의 실행 절차.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요건가요? 아이, 요거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이 관점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전 및 전략 목표 수립 단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최고 경영층과 종업원의 세미나나 워크숍 실시를 통해서 기업의 비전을 명확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목표를 수립한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가 나와야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 조직의 하부 목표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목표가 나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한 그다음에 뭐가 나와야겠어요? CSF가 나와야 된다.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을 규명한다. 이걸 도출할 때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단 요 단계부터 요 네 가지 관점을 고려해서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요 CSF 뽑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KPI는 도출될 수 있거든요. 이 틀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CSF가 나오면
그 CSF에 연결되는 KPI를 도출하는 거죠. 자, 핵심 성공 요인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를 도출한다. 핵심 성과 지표 KPI는 측정 가능한 요소 중심으로 개량함으로써 경영자와 실무자가 CSF에 초점을 맞춘 경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BSC 구축 단계에서는 전사 및 하위 조직 단위의 BSC를 구축하고 목표 수준을 설정한다. 조직 단위의 BSC 구축 시 가장 중요한 것은 CSF와 KPI가 전사 차원의 BSC와 부합되어야 하며 조직 단위의 성과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전체 기업 그 조직 전체에 그 CSF와 KPI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하위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른 CSF와 KPI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사적으로 쭉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실행, 평가, 피드백을 하면 된다. 자, 이 BSC가 잘 되려면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이게 실제로 만약에 도입된 게 많은데 성공한 케이스가 많이 없을 거다 싶으면 이런 얘기 많이 쓰죠. 근거 없이 많은 기업들이 BSC를 도입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평가 제도로서 정착시킨 기업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어쨌든 깔아놓고 자 BSC를 도입할 때 중요한 거는 뭐 단순하게 IT를 통해서 그러니까 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라 그 이용하는 거 내부적인 그 활용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거죠. BSC를 조직의 성과평가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서 보상관리와 연계해서 인적자원 관리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평가 지표는 통제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걸로 잡아야 된다. 자, BSC 설계에서 핵심적인 단계는 CSF와 KPI를 결정하는 것이다.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평가 지표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조직의 성과와 관련 없는 것으로 정해지면 의미가 없죠. 이건 개인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SF와 KPI는 반드시 조직과 종업원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여 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측정 가능하며 조직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해야 된다는 당연한 소리를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당연한 말이죠. 이것도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줘야 된다. 인적자원관리제도는 경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적응해 가야 된다. BSC도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평가제도의 수용성을 계속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 환경의 변화, 사업 내용의 변화, 조직의 핵심 역량의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요 평가 지표 그러니까 핵심 성공 요인과 평가 지표는 매년 평가할 때마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새롭게 설정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당연한 운영 방안, 구성원의 공감대 확보와 대표이사의 강력한 리더십. 자, 기업의 인사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의 우수성보다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시행하기 전에 종업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요. 이건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왜 BSC가 도입돼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리고 대표자는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해서 도입 초기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이 인사고과는 어쨌든 업적고과, 역량고과 이렇게 크게 나누어지는데 결국 이게 개발과 이제 보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인사고과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거의 연장선상으로서 개발, 보상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개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